안녕하세요. 많이 오셨네요. 올해 파리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저희가 갔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이라서 추모로 에펠탑을 우크라이나 국기로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파랗고 노랗고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하나하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투자 유의사항 말씀드리면 이 영상에 나오는 종목이 특정 종목을 그리고 하나의 예시 종목명이 나오더라도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자료들은 공개된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성과 완전성이 보장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검증하시고 좀 더 공부해서 종목을 찾아내서 수익을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제가 독서 토론을 하면서 가장 좋아했던 책 중에 하나는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이었습니다.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에는 분명히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 여겨라. 왜? 그 결과에는 운이라는 게 있어서 꼭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운이라는 게 작용한다. 그러니까 그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 여겨야지 그 과정들을 계속 반복할 수 있고 결국은 그 과정들이 쌓이는 과정에서 실력이라는 게 발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얘기해야 되죠. 자, 과정이 중요할까? 결과가 중요할까? 투자자라면 당연히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를 내기 위한 과정들이고 결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들이지 과정 자체만 아주 열심히 했고 숭고하고 원리 원칙적인데 10년 동안 수익이 안 나오는 투자가 과연 제대로 된 투자일까요? 그러면 그것은 과정 여시기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투자가 안 되면 몇 가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투자의 결과물이 안 좋은지. 어떤 일은 되게 좋은데 어떤 일은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게 선천적인 재능인지. 선천적인 재능 있습니다. 선천적인 재능 분명히 존재합니다. 재능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법. 방법이 잘못되는 거죠. 과거에는 맞았지만 지금 안 맞을 수도 있고 원래 잘못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닌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재능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재능. 재능이 있다 없다는 어떻게 보면 효율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낼 것이고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은 사실 답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도출하는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물은 항상 잘못됩니다. 과정을 우리가 중요시 여긴 건 그런 건데 결과가 항상 잘못됐다면 그 과정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제대로 된 과정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투여해야 합니다. 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들은 특히 젊은이들하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시대에 투자하고 안 맞는 나 자신이 이만큼 차 있단 말이에요. 벌써 우리는 이만큼 차 있어요. 이게 안 차 있어야 되는데 새로 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걸 채우면 돼요. 작지만 그러면 내가 원하는 파란색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만큼 잘못된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그게 젊지 않고 상당한 기간을 온 사람들은 이 파란색을 하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걸 버리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파란색을 넣어보자고요. 여기다 파란색을 이만큼 넣었어. 그러면 거의 노란색에 가까운 연두색이겠죠. 파란색을 이만큼 넣어야 연두색이고 파란색을 채운 거에 5배 이상은 넣어야지 파래질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못된 과정들을 오래 갖고 온 사람들일수록 자기 거를 버려야 돼요. 자기가 잘못된 과정이라는 걸 인지하고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아는 거를, 내가 경험했던 거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할 때마다 불안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아,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길이야? 맞는 길이야? 제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생각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거냐? 투자자로서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힌트를 드리고 있고 제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새롭게 버릴 거와 버리지 않을 거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각 사례들을 통해서 리스크는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저게 이래서 맞다고 생각해. 이래서 틀리다고 생각해. 꼭 그걸 검증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마인드 책 엄청 많이 읽어요. 뭐 엄청 좋은 책도 많죠. 근데 마인드 책만 읽어서 과연 될 것이냐? 마인드 책은 좋은 책 한두 권만 읽으면 돼요. 나머지는 같은 내용 반복이잖아요. 긍정적으로 해라, 열심히 해라, 루틴을 만들어라, 뭐 다 같은 얘기라고요. 그리고 마인드 강사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는 마인드 강사로 돈을 벌잖아요. 근데 우리가 투자자로서 돈을 벌기 위해선 좋은 관점, 좋은 철학도 중요하지만 지식을 쌓아 넣어야 돼요. 즉, 내 안에 좋은 지식을 쌓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인드만 봐서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배분을 좀 잘해야 돼요. 오늘 한 얘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이 회원 안에는 저랑 10년 이상 인연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저랑 한 8년 정도 인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했던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출산율이 문제다. 출산율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구조가 다 바뀐다.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서야 이제 난리가 났죠. 왜? 0.7로 떨어졌거든. 출산율이.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가 드디어 폐교도 해요. 다른 데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거죠. 이제 시작입니다.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문 닫으면서 뭐 거기 뭐 아파트 지면 되겠죠. 뭐 아파트 모자랄 때니까. 계속 지라 그러세요. 그런데 그게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이라니까요. 제가 와이스트릿에 나가서 했던 얘기가 내수주 안 한다. 왜? 정말 깝깝하다. 그래서 내수주를 제가 거의 안 합니다. 그 중에 정말 좋은 회사도 있으면 하긴 하는데 잘 안 해요. 많은 비중 안 가져가죠.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 출산율은 한번 방향을 잡으면 되게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2031년에 출산율 1, 2035년에 출산율 1.2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90년대생의 인구가 좀 많아서 90년대 여자들이 출산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했는데 90년대생들은 그 안 하는 게 더 가속화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애도 낳고 결혼도 하고 막 그런다? 왜? 왜 그럴까요? 그러면 역으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돈을 억수로 많이 쓰고 있고 1 이하로 떨어진 몇 안 되는 나라고 우리가 세계 최저입니다. 0.7. 미국은 뭐 1.8, 1.6 뭐 이러고 프랑스가 제일 대단한데 프랑스가 되게 낮았다가 1.8까지 올린 나라죠. 이런 프랑스 역시도 이번에 연금 지급 기한 때문에 파업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얘네도 파업이 일어나서 연금 지급 시기를 2년, 3년 늦추자라는 것 때문에 전 국민이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0.8인데 쟤네 반도 안 되는데 문제가 분명히 생기죠.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벌써 이때부터 방향성이 보였던 거예요. 제가 떠들어댔던 이때부터 벌써 보였던 거예요. 이렇게 방치하면 큰일 난다. 큰일 났죠? 왜? 방치했잖아요.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는 참담합니다. 출산율이 낮은 첫 번째 이유는 혼인을 안 해서입니다. 혼인을 안 해서. 그리고 혼인이 늦어져서. 그래서 처음 엄마가 되는 나이는 OECD 평균은 20대인데 우리는 33세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낳으니까 많이 낳을 수도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늦어졌어? 왜 이렇게 애를 안 낳아? 라고 하니까 첫 번째가 바로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사교육 부담 두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주택 문제.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에 사교육도 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가 일만 해서는 안 돼. 애를 교육시키려면 무조건 맞벌이 해야 되고 맞벌이 하는데 학원 셔틀도 해야 되고 학부모하고 관련도 맺어야 되고 학원 선생님들 맨날 상담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아요. 애들을 키우면서. 맨날 엄마들끼리 그 복잡한 수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보도 교환해야 돼. 엄청 바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요. 왜? 정보 제공자들은 누구? 입시 관련자들, 강사들. 그러니까 정보 제공자들이 다 관련자예요. 신기하죠? 정보 제공자들이 다 전문가야. 이 얘기는 마치 부동산 중개인한테 부동산 전문가를 맡긴 거랑 똑같아요. 부동산 중개인은 중개 건수가 많거나 큐가 증가하거나 가격이 오르거나 두 가지의 증가로 돈을 버는 집단이에요. 물론 이게 그들이 원한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그들의 이익에 부합해요. 그래서 부동산 정보가 부동산 중개인에 의해서만 정보가 제공된다면 PQ가 오르는 방향으로 정보는 제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한국은 여러 가지 부동산 전문가들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반대되는 얘기도 하고 경고도 하고 정보 정책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교육은 모든 정보가 대부분은 저쪽에서 나와요. 이걸 제대로 제공해 주는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시간 투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그러면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가정을 하려면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선행적으로 보이죠. 저게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출산율은 낮아지고 거기에 의해서 투자 환경은 바뀐다. 저 정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 환경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어느 순간에 되면 국민연금도 줄어들 것이고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시기가 앞으로 한 15년, 20년, 2040년 그 정도잖아요. 물론 지급 시기를 늦추면 더 늦어지겠지만 그때 되면 국민연금이 갖고 있던 자산을 팔아서 지급해야 될 때니까 그때 몇 년 전부터는 또 투자 환경이 달라지겠죠.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국민연금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이고 그 어느 중간에 변곡점이 오면 줄어들겠죠. 왜? 생산인구가 줄잖아요. 출산율이 없어서 생산인구가 줄잖아요. 그리고 2070년이 되면 고령인구 비율, 고령인구는 65세 이상입니다. 한국 70%, 세계 평균 20%입니다. 이렇게 방치하면 무슨 얘기냐면 40년 후에는 우리는 망하죠. 망합니다. 왜? 저 때 되면 한 90살까지 일하게 할 건가? 그래서 90살까지 생산인구를 넣으면 괜찮겠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한다면 생산인구가 애들 빼고 노인 빼고 그러면 20% 될까요? 20%가 80%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은 적으니까 애들은 10%밖에 안 된다고 치더라도 애들은 너무 적으니까 생산인구 20%가 1인당 4명을 먹어야 살려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닥쳐올 미래죠. 미래입니다. 벌써 20년 후는 결정을 했고 지금 하는 행동들이 또 20년 후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의 생각이 확 바뀌어서 뭘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올라가도 서서히 올라가고 방향 전환이 돼도 서서히 전환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된다라는 건 일시적일 수 있죠. 일시적. 1990년대생이 조금 많으니까. 하지만 추세를 바꿀 수는 없다. 왜? 그런 걸 만들었던 원인을 해결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추세가 바뀌길 바래요? 그렇다면 원인 규정이 잘못된 거죠. 저 규정이 다른 원인인데 다른 원인이 출산율 저하는 다른 원인인데 저기다 껴맞췄으니까 저거는 개선 안 돼도 그 우리가 모르는 다른 원인이 개선되면 출산율이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특별히 여기에 우리가 토를 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주택. 결국은 모든 자산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자본으로 자산으로 어떻게 부양되느냐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저 시기가 되면 누가 뭐래도 자산 가격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절대 자산 가격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자산 가격을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정해진 미래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투자에서도 우리가 삶에서도 왜냐하면 저렇게 된다면 결국은 세금 부담률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과 똑같은 의료보험을 받고자 하면 생산인구랑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 부양가족의 그 의료 수가를 다 해결해 줘야 될 테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게 되는 거니까 사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제가 10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들이 10년이 지나서 사회가 호들갑 떨듯이 투자라는 게 그렇다. 어차피 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2013년 정도부터 전세금이 집주인이 가난한데 내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줄 것이냐 때문에 반전세를 살았어요. 뭘 믿고 집주인한테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죠? 근데 지금에서야 그렇게 호들갑이 떠는 거죠. 결국은 올 수밖에 없는 미래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올 수밖에 없는 미래들이 그러니까 이 출산율은 극단적인 예고 다른 예들도 오늘 많이 소개시켜 드릴 텐데 그런 것들은 미리 준비해 놨다가 그 시기에 임박했을 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투자에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들 중에서는 일단 생각을 좀 잘 정리해야 되고 결과가 안 좋았다면 과정이 내가 어떤지 다시 한번 검증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 투자가 너무 적었던 건 아닌지 그런 얘기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